네,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배울 건 심상이에요, 심상. 우리가 저번 시간에 운율에 대해서는 배웠었죠. 운율이라는 것은 어, 뭐라고 했었나요? 리듬 형성 요소라고 보면 되겠죠? 리듬. 다른 말로 악성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반복을 하게 되면은 운율이 형성된다고 했어. 기억나시죠? 그래서 무엇을 반복하느냐, 운율 형성 요소를 아마 자세히는 이야기를 안 했던 것 같은데 여기 같은 의문의 반복이라고 있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유사하거나 같은 의문 반복, 유사하거나 같은 의문 반복이라는 게 나와. 이게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오죠. 첫 번째로 유사하다라는 건 뭐냐면 뭐예요? 비슷하다라는 거지, 그치? 비슷하다는 것을 유사하다라는 거야. 그리고 같은 의문이라는 건 뭐냐면 의문은 소리와 관계된 거거든. 소리. 그, 느, 드, 르, 무, 브, 그치? 아, 야, 요, 오, 요. 우리가 이거를 지금 글자로 썼지만은 우리가 발음하는 거잖아. 소리와 관계되는 거야. 이 소리와 관계되는 걸 이제 의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학교 3학년 때 배울 건데 이것은 뜻을 뜻을 구별하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를 의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말이 나온 김에 얘기를 하면 이제 음절이라고 있어요. 음절. 음절은 한 번에 소리 나는 소리의 덩어리, 한 번에 소리 나는 소리의 덩어리. 를 음절이라고 얘기하거든. 그래서 이렇게 덩어리가 있다면 기역, 이응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읽어야 될까? 천천히 읽으면 그앙 이렇게 되겠지. 빨리 읽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강이라고 읽는 거란 말이야. 우리가 이렇게 쓰는 거는 표기라고 하고 이렇게 요 괄호 안에 있는 것을 발음이라고 한단 말이야. 나중에 표기와 관련된 거를 이제 우리가 한글 맞춤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발음과 관련된 것은 표준 발음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표준 발음법.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울 거야. 이제 표기와 발음을 올바르게 쓰고 발음해야 우리가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의사소통을 어떻게 원활하게 할 수 있다 이거거든. 편안하게 잘 듣고 이해할 수 있다. 잘 말하고 듣고 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음절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했죠. 한 번에 소리 나는 소리의 덩어리 이렇게 강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또는 이렇게 아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음절일 수 있어. 근데 초성에 이게 처음에 오는 이응 글자는 이거는 글자로 썼잖아, 그치? 이건 소리가 없는 거야. 소리가 없는 거고 이거는 모음만 하나 오는 건데 이거를 하나의 또 음절이라고 또 보기도 합니다. 음절이야. 초성에 오는 이응은 소리값이 없다. 소리가 없는 거예요. 초성에 이렇게 이응을 쓰지만 이렇게 쓰면 이상하잖아. 그치? 이렇게 소리 낼 수는 있지만 쓸 때 이렇게 받쳐 적습니다. 근데 이거는 소리가 없다. 그냥 표기로서 쓸 뿐이다. 이렇게 했을 때 맨 끝에는 소리가 있는 거죠. 그지? 그래서 앙이라고 할 때는 초성에는 소리가 없고 요거는 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모음하고 자음으로 엮여진 소리라고 보면 될 것 같아. 하여튼 유사음은 반복해서 우리가 먼저 음절을 배웠죠. 음절은 한 번에 소리 나는 소리의 덩어리인데 강 같은 경우도 음절이고 아라고 소리치는 것도 음절이에요. 근데 초성에 오는 이은 소리값이 없다고 했지? 그리고 약이라고 했을 때는 초성에 소리값이 없고 모음 하나, 자음 하나 이렇게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의문, 소리가 두 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일단 의문의 개념부터 잠깐 볼게.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차후에 또 계속해서 반복해서 알려줄 테니까 의문의 개념이 100%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일단 들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음절 이렇게 얘기했었죠. 말이라는 단어가 있어. 말. 그치? 그래, 그죠?
그 다음에 이걸로 하지 말고 요 단어로 하지 말고 다른 단어로 할게요. 물이라는 단어, 불이라는 단어, 뿔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칩시다. 이걸 하나의 음절이라고 본다면 미음, 우, 리을 소리가 되겠죠? 이거는 비읍, 우, 리을 소리가 되는 거야. 이거는 쌍비읍, 우, 리을 소리가 됩니다. 즉, 중성하고 종성 소리는 똑같지. 그치? 중성, 종성 소리는 똑같은데 초성이 오는 미음, 비읍, 쌍비읍 이거는 발음할 때 무, 브, 뿌라고 발음한다고 칩시다. 자, 이건 소리가 두 개 있는 거 아니야? 소리가 하나 있는 거야. 무, 브, 뿌입니다. 자, 중성하고 종성 소리는 똑같은데 무슨 소리가 달라졌어? 초성에 오는 무, 브, 뿌라는 소리 때문에 요 말의 의미가 어떻게 됐어? 구별됐잖아. 그래서 의문이라는 것은 말의 뜻을 구별하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야. 소리와 관계된 거야. 비슷한 거, 강 소리가 있겠고요. 궁 소리가 있겠고, 공 소리가 있다라고 칩시다. 자, 지금 뭐가 똑같아? 초성하고 종성 소리는 똑같아. 어떤 소리가 달라졌어요? 어떤 소리가 달라졌어? 여기 중성의 아, 우, 오 소리 때문에 강, 궁, 공의 의미가 구별이 됐지. 그지? 이런 아, 우, 오와 같이 요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요런 가장 작은 단위를 뭐라고 하는 거야? 의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의문이라는 것은 무, 브, 뿌, 아, 우, 오와 같이 말이 뭘 구별한다? 뜻을 구별하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를 뭐라고 한다? 의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100%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여튼 그, 느, 드, 르, 요 각각을 뭐라고 부르는 거야? 이거는 글자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소리고요. 말의 뜻을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의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야, 여와 같은 거를 뭐라고 하냐? 모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여기 나오는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에서 유사하거나 같은 의문의 반복이라는 건 뭐냐면, 자, 알락알락 얼룩진 산세알 이렇게 돼 있잖아. 알락, 알락. 그 다음에 얼룩진 산세알이라고 했을 때 어떤 소리가 반복이 되는지 한번 봅시다. 아 소리가 반복됐지, 그치? 락 할 때 그치? 그 다음에 리을, 그치? 그 다음에 기억. 반복은 두 번 이상일 때 반복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반복은 몇 번 이상? 두 번 이상 나타날 때 우리가 반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되지? 그래서 시에서 운율감이 느껴진다. 그러면은 두 번 이상 나타나는 것을 반복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자, 이 초성에 이응은 없으니까 반복된 게 아니지. 자, 어때요? 알락 할 때 리을 소리가 반복됐어요. 그 다음에 기역 소리가 반복되고 아 소리가 반복됐어. 그치? 그 다음에 여기는 진 할 때, 산세알 할 때, 요 니은 같은 경우가 반복됐다 이거. 즉, 유사한 음운이라는 건 뭐냐면 같은 음운, 유사한 음은 같은 소리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그치? 그 다음에 유사하다라는 건 뭐 니은, 리을, 미음, 이음과 같은 뭐 비음 소리가 반복됐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여기서는 똑같은 음은 일단 똑같은 음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리을 음운이 반복되기도 하고 기역 음운이 반복되기도 했다. 두드러지는 것은 어떤 소리? 리을 소리가 반복된 거야. 알락 얼룩진 산세 알 할 때 계속해서 반복되는 건 리을이다. 반복을 통해서 무엇을 형성한다고 했어요? 운율을 형성한다. 운율이라는 건 리듬, 음악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치? 자,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일정한 글자 수의 반복이라고 나왔죠. 그쵸? 일정한 글자 수의 반복. 이게 뭐냐면 두 번째 일정한 글자 수의 반복이라고 얘기하잖아. 이건 뭐냐?
시조 같은 경우를 보면 알 수 있어. 시조라는 것은 다른 말로 시절가조라고 얘기를 해서 이건 그 시대, 이 시대에 유행한 노래, 유행가입니다. 유행가. 유행가인데 곡은 사라지고 가사만 남아있는 노래야. 가사만 남아있는.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때 불러진 노래인데 이거 들어봤을 거예요. 이방원이 정몽주한테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다 쓰지 않겠습니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백년같이 누리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 그치? 글자 수가 어떻게 반복이 됐냐면 자 여기 보면 세 글자 네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반복됐지. 이것도 세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그치? 일정한 글자 수가 세 글자 또는 네 글자 네 글자 반복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그치? 이런 것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음수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적어주세요. 음수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수율. 자, 일정한 글자 수의 반복이 있죠. 그래서 3, 4조, 4, 4조, 시조 이런 것들이 이제 시조라고 얘기하죠. 이거 시조. 또 어차피 반복을 할 거니까 일정한 글자 수의 반복이다. 그러면 여기 예시에 나와 있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본에 들이우리다 이렇게 나왔지. 얘 글자 수가 몇 글자씩 나왔냐면은 일곱 글자 다섯 글자야. 일곱 글자 다섯 글자. 7호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이거를 민요조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민요와 유사하다. 근데 요즘에는 민요조라고 얘기를 안 해. 왜냐하면은 일본의 노래와 유사하다. 그래서 민요조라고 하지 않고 아마 일본 노래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화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냥 7호조 양식이다. 7호조라는 건 방금 얘기했듯이 일곱 글자, 뭐 일곱 글자, 다섯 글자, 그다음 뭐 일곱 글자, 다섯 글자도 소리의 일종이라고 보면 되겠죠. 글자 수의 반복이라는 거야. 이런 거를 뭐라고 부른다고? 그치. 수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럼 요것도 보세요. 방금 요거 시조라고 얘기했잖아. 이런 들었다리 저런 들었다리. 이거는 고려 말에 이미 정권을 거의 잡았던 이성계 알죠? 이성계 조선의 초대 왕인데 그 아들이 이방원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이방원이라는 사람이 정몽주라는 똑똑한 사람이 있었어 고려 말에 얘를 꼬신 거야. 우리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데 이렇게 은근슬쩍 얘기를 하는 거지. 너도 좀 와가지고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방원이 그걸 떠보려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런들 어떠 이 나라도 어떻고 저 나라도 어떻냐. 그러니까 어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저 드렁치기처럼 얽히고 설켜 있는 관계처럼 우리도 같이 얽혀서 살아보자. 이렇게 꼬셨단 말이야. 그런데 정몽주는 어떻게 했어? 이 몸이 죽고 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이 몸이 죽고 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뭐 임양한 일편단심이야 가질 길이 있으랴. 그 들어봤죠? 하여 이제 원래 제목은 없어요 시조에는 하여가라고도 보통 얘기를 하기도 하고 뭐 단심가라고도 얘기를 하죠. 위에는 하여가죠. 밑에는 단심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는 그거야. 덩어리가 몇 덩어리씩이야?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걸 뭐라고 하냐면 보, 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음보. 음보는 소리의 발자국이란 뜻이거든. 소리의 발자국. 그치? 예를 들어서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세 발자국, 네 발자국. 그러니까 네 발자국씩 계속 반복이 됐잖아. 그래서 이걸 음보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3번에 나온 게 그거거든. 일정한 끊어읽기의 반복. 이거는 다른 말로 이렇게 써주세요. 일정한 호흡의 반복. 일정한 뭐라고 쓴다? 호흡의 반복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정한 호흡의 반복이다. 이해되죠? 그치? 음.
그 다음에 4번에 보면은 같은 위치에서 같은 음의 반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위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에는 엄마야, 여기 말고 어디 있어? 돌담의 속삭이는 햇발 같이라고 돼 있지. 속삭이는의 동그라미, 같이의 동그라미. 그래서 여기 돌담의 속삭이는 뭐예요? 햇발 같이 이렇게 돼 있죠. 없어요? 19페이지. 19페이지. 19페이지에 운율에 2번에 지금 4번 하는 거야. 찾았니? 운율에 2번에 4번. 여기 있네. 거기에 음소부터 다 있잖아. 그치? 음. 돌담의 속삭이는 햇발같이 이렇게 돼 있지. 그리고 이렇게 끊었잖아. 여기 보세요. 여기 뭐 이렇게 끊었단 말이야. 이거는 행이 구분된다는 얘기입니다. 행의 구분입니다. 우리가 시 한 줄 한 줄을 시의 한 줄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했어? 행이라고 얘기했잖아. 이 행이 모여서 뭘 이룬다고 했어? 연을 이룬다고 했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옆에 이렇게 끊었단 말이야. 이 끊은 거는 행을 구분시켜라 이런 거고 막 두 개가 있다. 이거는 연으로 나눠라 이런 뜻이거든. 참고만 하시면 되겠고. 자, 돌담의 속삭이는 햇발같이라고 했을 때, 요게 는, 그 다음에 같이라는 소리가 있지. 그리고 풀 아래 웃음 짓는 샘물같이, 풀 아래 웃음 짓는 샘물같이라고 했을 때, 여기 보시면은, 는, 같이, 는, 가치가 있어. 여기 중간에 반복됐지, 그치? 그리고 요거는 끝에 반복됐잖아. 그러니까 특정한 위치에서 반복되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음이율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음이율. 위치할 때 위자입니다. 그래서 이건 중간에 반복됐지. 뭐 정확하게 이거는 요운이라고 얘기해. 요운. 허리 요자 써가지고. 이거는 가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요 각자는 다리 각자 써가지고 끝에 있다. 만약에 요 앞쪽에 똑같은 글자나 똑같은 의문이 반복되면은 두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음이율은 특정한 위치에서 계속해서 유사한 소리가 반복되는 건데 맨 앞쪽에 반복되면 머리 두자 써가지고 두운 중간에 반복되면은 허리 요자 써가지고 요운 맨 끝에 반복되면 다리 각자 써가지고 가군 이렇게 부르는 거야. 됐죠? 자, 그 다음에 5번 보세요. 5번. 5번에 보면요. 5번에 보면 같거나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이라고 돼 있잖아. 같거나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 같다라는 건 똑같은 거죠. 유사하다라는 건 비슷한 거란 말이야. 예를 들어서 풀잎에도 상처가 있다. 이렇게 돼 있지? 그치? 풀잎. 그 다음에 에도 상처가 있다. 그치? 그 다음에 꽃잎에도 상처가 있다. 라고 했을 때 이건 똑같지 않잖아. 만약에 꽃잎이라는 말이 없고 풀잎에도 상처가 있다라는 말이 똑같이 있다고 쳐봐. 이거는 같은 거죠. 같은 문장 구조의 반복이야. 근데 여기 꽃잎이라고 풀잎 대신에 꽃잎이 왔단 말이야. 그러면은 문장 구조는 어때요? 유사하지.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돼도 이걸 운율이 형성된다. 운율 형성 요소라고 보는 거야. 그치?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뭐 예시의 밑에 보면은 윤동주의 오줌 싸개 지도라고 있잖아. 꿈에 가본 엄마 계신 별나라 지도인가? 돈 벌러 간 아빠 계신 만주 땅 지도인가라고 했을 때
개신의 동그라미 해봐. 개신. 그리고 지돈가의 동그라미 위아래에다가 찾았죠? 개신, 개신. 위아래 문장 구조가 개신, 개신. 그다음에 별나라 지동가, 만주땅 지동가에서 지동가에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꿈의 가, 곤이라고 했을 때 곤의 니은에다가 동그라미. 네, 밑에는 돈 벌러 간이라고 했을 때 니은의 동그라미. 그치? 유사한 문장 구조죠.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됨으로써 운율을 형성하는 거고, 자, 여기 보면은 어미나 뭐 조사나 이런 것들로 이제 문장 구조가 위아래가 동일한 경우도 있어. 그러면 이제 대꾸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뭐 100%알 필요는 없고요. 하여튼 문장 구조가 반복됨으로써 운율이 형성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됐죠? 그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5번. 5번에 보면 심상이라고 있네요. 심상. 심상은 이렇게 씁니다. 심상은요. 마음속에 그려지는 모양. 마음 속에 그려진 모양. 뭐 다른 말로 머릿속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머릿속에 그려진 모양이다. 이거는 실제 감각이 아니에요. 뭐라고? 실제 감각이 아닙니다. 실제 감각이에요. 감각이 아닙니다. 이 감각이라는 건 뭐냐면 이 감각이라는 게 뭐가 있겠어? 시각적인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시각적인 거. 눈으로 보는 거잖아. 시각적인 거. 눈으로 보는 거죠. 이거는 눈으로 보는 감각이죠. 두 번째는 후각적인 거. 이거는 코로 냄새를 맡는 거죠. 코로 냄새 맡는 거고요. 그다음에 미각 같은 경우는 맛과 관련된 거지. 그치? 그다음에 청각 이거는 이제 들리는 것과 관련된 들리는. 그치? 그다음에 촉각 이거는 피부로 느끼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거야. 그래서 감각적이라는 거는 뭐냐면 시각, 후각, 미각, 청각, 촉각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감각적이다, 감각적이다라는 표현은 어때요? 이런 시각, 후각, 미각, 청각, 촉각적인 게 나타나면은 감각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예시를 보면 자, 시각적 심상은 하얀 손가락, 하얀은 어때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다. 흰색이니까. 손가락 가락이 연붉은 그것도. 연붉은도 어때요? 이건 색과 관련이 있잖아.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시각적 심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또 여기 보시면 심상이란 말 대신에 또 이미지라고 표현할 수 있어. 이미지. 이건 실제 감각이 아니라고 했지. 우리가 시를 읽으면서 느끼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야. 머릿속에 떠올려봐. 연붉은, 여기 뭐라고 돼 있어? 손톱. 붉은색인데 연붉어. 그죠? 약간 붉은 빛깔이 나는 이런 뜻이겠지. 이거는 실제로 내가 본 게 아니야. 본 게 아니고 머릿속에 떠올린 거란 말이야. 그래서 심상이라는 건 실제 내가 보고 느낀 것, 그 다음에 냄새 맡고, 듣고, 맛보고, 피부로 느끼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떤 거야? 머릿속으로 읽고, 느낀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실제 감각이 아니라는 거야. 심상은 뭐라고? 실제 감각이 아닙니다. 응? 됐죠? 자, 그 다음에 후각적인 거, 향긋한 풀꽃 냄새라고 했을 때 지금 풀꽃 냄새를 맡은 게 아니잖아. 근데 시 속에서 향긋한 풀꽃이라고 한다면 풀꽃 냄새가 느껴지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치? 청각, 들리는 거죠. 귀뚜루루 뚜루루 하면은 귀뚜라미 소리겠고 미각적인 거, 달콤한 초콜릿처럼이라고 했을 때 달콤하다라는 건 혀로 느끼는 거니까 이것도 미각. 촉각이라는 건 피부로 느끼는 거야. 자, 서늘한 옷자락.
여러분들 겨울에 옷을 입을 때 어때요? 바깥에다가 옷을 벗어두고 다시 입을 때 옷이 되게 차갑잖아. 그래서 피부로 어떤 느껴지는 감촉을 우리가 촉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제일 어려운 게 여기서 이제 나왔죠? 공감각적 심상이 있어요. 공감각적 심상. 공감각적 심상이 뭐냐? 자, 하나의 감각이 다른 감각으로 전이 되는 거야. 전이라는 건 뭐냐면 옮겨간다는 얘기거든. 옮겨감. 그치? 네? 화장실 다녀오세요. 잠깐만. 자, 이제 공감각적 심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야기했듯이 공감각적 심상이라는 것은 하나의 감각이 다른 감각으로 옮겨간다. 이게 감각의 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감각의 전이. 말만 어렵지 옮겨간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종소리 같은 경우는 감각적으로 봤을 때 이건 청각이잖아. 이 청각적인 것을 조금 독특하게 표현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붉은 종소리라고 하면 종소리는 보이지 않지? 보이지 않는데 이것을 마치 눈으로 보이는 것처럼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청각의 시각화라고 얘기하는 거지. 시각화. 청각의 시각화, 청각적인 것을 시각적인 것으로 바꿔 표현했다는 얘기거든. 이거를 이제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푸른 종소리도 똑같죠. 푸른 종소리. 종소리에 역시 종소리. 종소리는 청각적인 거죠. 이 청각적인 것을 보다 감각적인 다른 감각으로 표현하고 싶은 거야. 시각적인 것으로 바꿨잖아. 그래서 청각의 시각화. 그래서 하나의 감각이 다른 감각으로 옮겨가는 것을 공감각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공감각. 오케이? 공감각적 심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됐지, 그치? 자, 그러면 5번서부터 8번까지 한번 풀어볼까요? 5번서부터 8번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네. 자, 6번. 다음 구절에 사용된 심상을 각각 쓰시오라고 돼 있지, 그치? 여기 보면 빨간 우산이라고 돼 있네. 빨간 우산. 빨간 우산은 감각적으로 봤을 때 뭐가 될까? 아까 감각적인 거는 시각, 후각, 미각, 청각, 촉각, 공감각이 있다고 했잖아. 여기서는 빨간 우산이 당연히 뭐가 있겠어? 시각이 되겠지. 시각적 심상. 시각적 심상. 그러니까 감각이 떠올려지지 않으면 이거 생각하면 됩니다. 저번 주에 선생님 얘기하지 않았어? 원숭이 그리는 거야. 원숭이. 혓바닥, 귀, 그지? 원숭이입니다. 이거 손바닥. 그러면은 이거 뭐야? 여기 보시면 시각, 후각, 미각, 청각, 촉각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감각적인 어떤 심상이 기억이 안 나면 이 얼굴 기억하세요. 얼굴과 손바닥. 그치? 어, 시각, 후각, 미각, 청각, 촉각. 그 다음에 공감각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은빛 비린내. 이것도 했던 것 같은데, 그치? 은빛 비린내도 했네요. 은빛 비린내 같은 경우는 빛 비린내. 이거는 뭐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강물에 이렇게 강물에 물고기가 이렇게 튀어 올라왔어. 번쩍 빛나겠지. 번쩍 빛난단 말이야. 은빛이야. 그치? 이걸 딱 은빛의 물고기가 보이는 순간 물고기에서 연상되는 또 하나의 감각이 있을 수 있겠지. 비린내가 느껴졌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시각적인 것을 후각적인 것으로 바꿀 수가 있겠지, 그치? 그쵸? 또 하나, 자, 냇가 또는 강을 옆을 지나가다가 비린내가 나는 거야, 비린내. 물고기 비린내가 나는 거지. 그럼 후각적인 거지. 이 물고기 비린내를 통해서, 물고기가 마치 뛰어오르는 것처럼 느껴져. 그럼 뭐가 되는 거야? 후각의 시각화가 되겠지. 그렇죠? 이걸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시각의 후각화, 후각의 시각화 다양한 관점을 볼 수 있다. 요거는 그냥 공감각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공감각적 심상이다. 자, 공감각 아까 뭐라고 했어?
하나의 감각이 다른 감각으로 옮겨가는 거를 공감각이라고 얘기했었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싸늘한 바람 같은 경우는 자, 피부로 느껴지는 거잖아. 싸늘한 바람 같은 경우는 어떤 감각일까? 뭐라고요? 이것도 공감각이야? 왜? 이거는 피부니까 촉각이고 바람은 볼 수 있어? 피부로 느끼는 거 아니야? 이것도 촉각 아니야? 그치? 둘 다 촉각입니다. 이 싸늘한 바람 같은 경우는 뭐라고 볼 수 있냐면은 그냥 촉각적 심상이다 보면 돼요. 촉각적 심상입니다. 피부로 느끼는 거야. 싸늘한 거 추위 느끼는 건 피부로 느끼는 거잖아. 바람도 피부로 느끼는 거야. 바람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치? 냄새도 안 돼. 바람결에 뭐 다른 냄새가 섞일 수도 있지만 바람 그 순수한 자체로만 보면은 이건 피부로 느끼는 거잖아. 그래서 이건 촉각이라고 봅니다. 자, 4번의 고양이 울음소리예요. 이거는 뭐가 될까? 청각이 되겠지. 고양이 울음소리는 청각적 심상이 됩니다. 청각적 심상이 됩니다. 자, 7번 밑줄 친 부분에 사용된 심상이라고 얘기했죠. 차고 슬픈 것이라고 얘기해서 차고 슬픈 것, 슬픈 것 이렇게 얘기했네. 차다라는 건 피부로 느끼는 거잖아. 촉각이지, 그치? 이것도 역시 뭐라는 거야? 촉각적 심상이죠. 촉각적 심상이라는 거고요. 됐지? 그 다음에 8번 다음 중 사용된 심상이 다른 것은 이라고 돼 있어. 다른 것은 1번 호수처럼 푸른 하늘에 이건 어때요? 일단 첫 번째는 뭐가 되는 거야? 시각적 심상이 되겠지. 시각적 심상이 됩니다. 두 번째, 풀잎들이 손을 흔든다라고 했을 때 풀잎들이 바람결에 아마 흔들리는 거니까 눈으로 볼 수 있잖아, 풀잎들을. 이것도 시각적 심상이 되겠지. 자, 반짝반짝 빛나는 친구 목소리라고 했을 때 원래 말하고자 하는 감각 세 번째 반짝반짝 빛나는 반짝 반짝이 반짝이 아니라 반짝 반짝 빛나는 친구 목소리라고 돼 있잖아. 여기에서 원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친구 목소리가 되겠지. 친구 목소리는 청각적인 거예요. 청각적인 것을 마치 반짝반짝 빛난다고 표현했으니까 시각적인 걸로 바꾼 거잖아. 그래서 이거는 청각의 시각화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하나의 심상에서 다른 심상으로 옮겨가는 거잖아. 그치? 옮겨가는 거기 때문에 공감각적 심상이라는 겁니다. 4번 하얀 장화를 신은 까만 고양이 눈으로 볼 수 있지. 이건 시각적인 심상. 5번 대굴대굴 굴러가는 콩들 이것도 시각적 심상이에요. 그치? 이해됐죠? 2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20페이지. 여기 맨 위에 보시면 이장희의 봄은 고양이로다 이렇게 돼 있죠. 꽃가루와 같이 부드러운 고양이의 털에 꽃가루와 같이 부드러운 털 이거는 피부로 느껴지는 거잖아. 이제 촉각적인 거고 고운 봄의 향기 봄의 향기라고 했으니까 이건 뭐가 되겠어? 이거는 후각적인 게 되겠죠. 금방울과 같이 호동글한 고양이의 눈 이건 뭐야? 시각적인 게 되겠죠. 미친 봄의 불길이 흐르더라. 이제 그 다음에 고양이 다물은 고양이의 입술에 고요히 다물은 고양이의 입술에 이거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그치? 뭐 고양이 입술 이것도 시각적인 거라고 볼 것 같고 포근한 봄, 포근한 봄 같은 경우는 뭐가 되겠어요? 이것도 촉각적인 게 되겠지. 봄에 졸음이 떠돌아라. 날카롭게 쭉 뻗은 고양이 수염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시각적인 거. 푸른 봄의 생기가 뛰놀아라. 이것도 푸른 봄이라고 했으니까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시각적인 거라고 보면 되겠지. 그치? 자, 이제 시어의 특징이 나옵니다. 시어의 특징. 여기서부터 좀 잘 보셔야 돼요.
자, 시어의 특징 중에서 시어의 함축적 의미라는 게 있지. 함축적 여기에 의미라고 돼 있어. 함축. 함축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내포적 의미라고 얘기합니다. 내포적 의미. 내포라는 건 다른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래서 요거랑 상대되는 개념은 뭐가 있냐면 지시적 의미,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사전적 의미. 사전적 의미가 있는 거야. 즉, 이거는요,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죠. 함축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어떤 시 속에 쓰인 시어라고 하죠. 시어의 의미가 다양하게 해석되는 거야. 다양하게 해석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봄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계절적인 의미. 이거는 뭐가 되겠어? 지시적 의미야. 근데 이거 외에도 일제 강점기에 이 봄이 쓰이면 해방이라는 의미로 쓰일 수가 있겠고, 또는 독재 정권 시절이면 민주주의가 될 수 있겠고, 그다음에 전쟁 이후에 봄이라는 시가 쓰이면 뭐 평화가 될 수도 있겠고, 뭐 3, 40년 동안 여자친구, 남자친구 못 사귀다가 갑자기 사귀면은 그게 사랑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은 이 봄이라는 시어 안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네. 이걸 뭐라고 하는 거야? 함축적 의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계절적 의미는 지시적이고 사전적인 의미야. 지시적이고 사전적인 의미고 해방, 민주주의, 평화, 사랑 요거의 의미는 함축적 또는 내포적 의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자, 올립니다. 여기 나온 대로 시어는 지시적 사전적 의미가 아닌 시인이 새롭게 만들어낸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얘기하지, 그치? 자, 시어와 일상어의 성격이라고 나오죠. 시어, 함축적, 상징적, 다의적. 이 상징이라는 거, 뭐 함축은 방금 얘기했죠, 그렇죠? 다양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라는 거지. 상징은 뭐냐? 상징의 개념이 어려워. 이거 중학교 때 이제 비유와 상징이라고 해서 상징의 개념을 배우는데 상징을 좀 이해하기 힘든 거죠. 원래는 추상적인 어떤 뭐 추상적인 어떤 것을 또는 관념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관념적, 추상적.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이것을 구체적인 어떤 대상으로 표현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이렇게 이해가 안 되겠지. 예를 들어서 내가 표현할 대상이 있어요. 표현할 대상, 표현할, 표현할 대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관념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표현할 대상을 원관념. 그때 얘기했었죠. 그리고 표현된 대상을 보조관념이라고 얘기하지, 그치? 원관념과 보조관념이야. 그러면은 내 마음은 그때 했을 때 호수요 얘기했었죠.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건 내 마음이니까 이게 원관념이고요. 호수라는 건 내 마음이 어떻다라는 걸 알려주는 관념이니까 보조관념이 되잖아, 그치? 그치? 자, 아까 여기 보세요. 봄이라는 시를 썼다고 생각을 해봐. 봄이 왔네, 봄이 왔네. 나에게도 봄이 왔네. 겨울 지나 봄이 왔네. 라는 시가 있다고 쳐봐. 그래서 6에서는 지금 원관념의 의미가 나타나지 않지. 원관념.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의 의미가 나타나지 않는 거야. 만약에 이게 그냥 계절적인 의미라면 이 봄은 그냥 원관념과 보조관념, 원관념만 나타나는 거야. 하지만 여기에서 이 봄은 뭐 창작될 시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이거야. 아까 첫 번째 뭐라고 했어? 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가 요 이제 시가 창작될 배경이다. 그러면 이 봄의 의미는 해방이 될 수 있다고 했잖아, 그치? 그래 안 그래? 그치? 두 번째 전쟁 이후면은 그 봄의 의미가 평화일 수도 있다고 했지. 세 번째,
세 번째, 독재 시대에 이 봄이라는 시가 쓰였다면 이거는 민주주의가 될 거야. 민주주의. 네 번째, 사랑의 의미로도 쓰일 수가 있겠죠. 사랑. 그래서 이 봄은 보조관념이에요. 보조관념. 예를 들어서 내가 표현될 대상. 이게 원관념이 된단 말이에요. 원관념. 원관념의 의미가 요 시에 나타났어, 안 나타났어? 안 나타났지. 즉, 원관념과 보조관념 중에서 원관념이 안 나타나 보조관념만 나타나면 원관념의 의미가 원관념의 의미가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원관념과 보조관념 이렇게 나온 것 중에서 원관념에 나타나지 않고 보조관념만 나타나서 원관념의 의미가 여러 가지고 보조관념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그게 상징이야. 자, 상징이 뭐라고? 원관념과 보조관념 중에서 뭐만 나타난다? 보조관념. 이렇게 나오는 보조관념 본만 나타나지? 그래서 원관념의 의미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되니? 다시 여기 보세요. 원관념과 보조관념 중에서 원관념 뭐라고? 원관념은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 보조관념은 표현된 대상이야. 원관념과 보조관념 중에서 원관념은 나타나지 않아.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지 나타나지 않아. 보조관념만 나타나기 때문에 어때요? 그 봄의 안에 봄이라는 시어 안에 있는 의미 자체가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개로 해석될 수 있단 말이야. 그치? 원관념의 의미가 여러 개로 해석될 수 있다 이거야. 그게 상징입니다. 상징이라는 건 보조관념이 나타나지 보조관념만 나타나고 원관념이 나타나지 않아서 원관념의 의미가 여러 가지로 해석되는 거.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상징 같은 경우는 추상적인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관념적인 것을 구체적인 어떤 대상으로 보통 표현을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상징적이라는 게 그런 거야. 시어의 특징에서 2번 시어와 일상어의 성격이에요. 함축적 아까 얘기했죠? 어떤 시 단어, 시 언어의 안에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함축이야. 상징은 원관념과 보조관념 중에서 보조관념만 나타나. 그래서 원관념 의미가 여러 가지로 해석되는 거. 그 다음에 다의적이라고 있네요. 다의적. 다의적은 뭐냐면은 한 낱말에 한 낱말에 한 낱말에 여러 뜻이 있는 것을 다의적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야. 여러 의미가 있다라는 거지. 자, 운율은 알죠? 그렇지? 정서 전달 중심. 이건 뭐냐면 우리가 시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선생님이 시간에 얘기했을 거야. 무슨 얘기냐? 문학의 네 갈래 얘기했었죠. 서정, 서사, 교술, 극갈래가 있으면 서정 갈래는 이렇게 글자 바꾸라고 했지. 정서야, 정서. 그치? 정서란 낱말이랑 감정이란 낱말이랑 똑같다고 했지. 그래서 서정 갈래는 어떤 정서를 운율 있는 언어로 전달하는 게 서정 갈래예요. 서정 갈래. 그치? 그래서 정서 전달 중심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다음에 2번에 일상어 있죠? 일상어는 어, 일상생활 속에서 쓰는 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사전적. 그러니까 사전에 나와 있는 의미 그대로 쓴다는 얘기야. 그다음에 논리적, 체계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다음에 객관적. 객관적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라고 보면 되겠지. 지시적, 정보 전달 중심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시를 배울 때는 사전적이고 논리적이고 객관적이고 설명적, 지시적, 정보 전달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어 안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됐죠? 그다음에 7번에 시적 화자 잠깐 하고요. 5분 정도 쉬겠습니다. 자, 이게 시의 화자라고 돼 있지. 시의 화자라고 돼 있는데 화자는 말하는 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소설에서 뭐랑 똑같냐면 소설에서 서술자랑 똑같습니다. 서술자. 소설에서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지 서술자예요. 시적 화자 같은 경우, 시의 화자 같은 경우는 시 속에서 말하는 이야. 그러니까 시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내세운 대리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그치? 내세운 대리인이에요. 예를 들어서 김소월이라는 시인이 있어요. 김소월. 김소월은 30대 아저씨라고 보면 될 것 같아. 30대 아저씨. 근데 이런 시가 있어.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엄마야 누나야 이거 있지?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들에는 반짝이는 금멸의 빛. 뭐 뒷문 밖에는 갈리페 노래.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이런 구절이 있단 말이야. 30대 아저씨가 엄마야 누나야라고 보통 표현하지 않잖아. 이건 뭐냐면은 요 시 속에 등장하는 시적 화자 말하는 이는 어린아이란 말이야. 어린아이. 어린아이의 목소리로 이 시를 이야기를 한다면 좀 더 주제가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시적 화자는 시인과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지. 왜냐하면 시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어때요? 시적 화자를 내세우는 사람을 다르게 표현하기 때문이야. 이해되시죠? 그치? 그래서 1번 보시면 시인의 생각과 느낌을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설정한 장치. 자, 밑줄 시인의 생각과 느낌을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설정한 장치라는 거죠. 다른 말로 서정적 자아 또는 시적 자아라고 하는 거야. 말만 어려워. 시에서 표면에 나타나는 목소리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주제를 전달하기 위해서 나가 아닌, 그러니까 시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목소리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거야. 그래야지 주제가 잘 전달될 거 아니야. 그치? 아까 30대 아저씨인 김소월 아저씨가 엄마야 누나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엄마야 그러면서 아이의 목소리로 전달한다는 얘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잠깐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시적 화자는 말하는 인데 시 안에서 말하는 사람을 시적 화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일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생각과 느낌을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설정한 장치이다. 그래서 나와 있는 대로 시적 화자와 시인이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가능성이 훨씬 높다. 왜냐하면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대상이 와야 되는 거니까. 자, 그리고 2번 시적 화자는 시 속에 드러나기도 하고 드러나지 않기도 한다. 드러나는 거 이제 표면적 화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 또는 뭐 우리 이런 식으로 화자가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 밑에 보시면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이제 부끄럼의 기준이라는 게 하늘이라는 거죠.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렇게 나라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이 시적 화자가 나라고 보면 되겠죠? 즉 작은 바람에도 작은 갈등에도 괴로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시적 화자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자, 오른쪽 9번에서 12번까지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자, 9번 시어와 일상어. 시어라는 건 시 속에 쓰인 말이라고 보면 되겠고, 일상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쓰는 말이 되겠죠.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시어는 운율을 지니고 있다. 일반적으로 운율을 지닐 가능성이 매우 높겠지. 자, 시어는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 그 시어 안에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기도 하고 있고요. 상징적이라는 건 추상적인 것을 어떤 구체적인 대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2번도 맞는 얘기고 3번 일상어는 함축성을 지니고 있다. 일상어는 일상생활 속에서 쓰는 말이잖아.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함축성을 지니는 경우는 거의 없다. 지시적 의미, 사전적 의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10번.
기억과 니은 중 시적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자, 기억 항상 시의 표면에 나타난다. 아니죠. 시의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향단아, 그네를 밀어다오 뭐 이런 표현이 있다고 칩시다. 누가 시적 화자인지는 정확하게 표면에 드러나지는 않는단 말이야. 나라고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누군지는 알아요. 향단이 하면은 춘향의 몸종이니까 아 밀어달라고 하는 사람이 춘향이겠구나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잖아. 그래서 보통 표면에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기억은 아니고요. 자, 니은 시의 어조라고 나왔는데 어조는 밑에다 뭐라 쓰냐면 말투라고 쓰면 돼요. 말투, 말투야. 말하는 습관, 말투 이렇게 보면 되겠죠? 어조와 분위기를 형성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시의 어조와 분위기를 형성합니다. 시적 화자는 표면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시의 말투, 뭐 어른의 말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어린아이의 말투일 수도 있고. 그래서 어린아이냐, 어른이냐, 여자냐, 남자냐의 말투에 따라서 어때요?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잖아. 그치? 자, 11번. 현실의 모순이나 슬픔을 모순이 뭘까? 모순. 모순. 창과 방패를 모순이라고 하는데 옛날에 중국의 어떤 상인이 창을 팔면서 이 창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방패를 뚫을 수 있어. 이 방패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창을 막을 수 있어.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그 창으로 방패를 뚫어보시오. 뭐 말이 안 되잖아. 이 말이 안 되는 걸 우리가 모순이라고 얘기해요. 현실의 어떤 말이 안 되는 상황이나 슬픔을 익살스럽게, 그러니까 어떤 긍정의 웃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익살스럽게, 장난기가 있는 이렇게 표현해도 좋을 것 같아. 익살스럽게 드러나는 어조를 뭐라고 하냐면 해학적 어조라고 이야기를 해요. 해학적 어조. 무슨 얘기냐면, 자, 잠깐만요. 안녕. 음, 해학이라는 게 있고 우리가 풍자라는 게 있어. 해악이라는 건 긍정의 웃음이야. 긍정의 웃음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풍자라는 게 있어요. 풍자. 풍자는 비판 의식이 있는 웃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풍자. 물론 웃음이 빠져 있는 풍자도 있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현실의 모순이나 슬픔을 익살스럽게 드러나는 어조, 뭐 이제 여기서는 해학적 어조라고 하는데 해학이라는 게 이제 긍정의 웃음이라는 거야. 자, 12번 다음 시에 나타난 화제의 어조 산산이 그려지는 이름이여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그다음에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이거는 영탄이라는 게 뭐냐면 영탄은 자신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출하는 거, 직접적으로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출하는 것을 우리가 영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탄. 직접적으로 표출하는 어조, 말투다라는 거지. 말투. 그치? 사색이라는 건 깊은 생각, 풍자라는 건 비판이 있는 웃음, 그다음에 기원이라는 거는 뭔가 소원 비는 거 있잖아. 그런 거랑 관련이 있겠지, 그치? 자, 넘깁니다. 자, 시의 어조인데 지금 뭐 어조라는 거 옆에다가 뭐라고 써야 돼? 말투라고 써야 되겠죠? 말투라고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시적 화자에 의해 나타나는 목소리다. 화자 특유의 말하는 방식, 억양, 말투, 말의 가락을 의미하는데 억양이라는 건 뒤에를 올리느냐, 내리느냐, 유지하느냐 뭐 이런 걸 이제 억양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어조의 유형에 보시면 독백적 어조, 영탄적 어조, 단정적 어조, 애상적, 예찬적, 기원적, 사색적, 풍자적, 해역적 어조가 나오는데 일단 다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어떤 의미인지만 잠깐 알면 돼. 독백이라는 거 혼잣말이지. 옆에 혼잣말에다 동그라미. 혼잣말 하는 듯한 억양이다. 오른쪽에 내면을 고백한다. 내면이라는 건 속마음이죠. 속마음을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혼잣말로 얘기하는 거야.
자신의 속마음을 혼잣말로 얘기하는 거죠. 영탄이라는 건 뭐예요? 자신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출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뭐 혹격조사나 느낌, 뭐 이제 감탄형 어미나 이런 것들로 드러내는데 뭐 어미의 개념도 아직 모르고 잘 모르잖아. 감탄사. 감탄사는 부름, 대답, 놀람을 얘기하는 거거든. 와우, 아, 야, 얘야,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지? 얘야는 좀 그렇지. 얘 이러면서 누군가를 부르는 거, 부름, 대답, 놀람과 관련된 거를 우리가 감탄사라고 얘기하죠. 느낌표는 알죠? 자, 이래서 영탄이라는 건 다시 말하면 자신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표현 방법인데, 그래서 어조라고 했으니까 말투죠. 단정적이다라는 거는 단호하게 결심하다. 단호하게 결심하다. 그래서 밑줄. 애상이라는 건 슬픔에다 동그라미. 슬픔. 슬픔과 관련된 말투. 예찬이라는 건 장점, 칭찬에다 동그라미. 예찬 뭐라고? 장점하고 칭찬. 그치? 나는 신에 대해서 예찬하고 있어. 신의 어떤 장점과 신에 대해서 칭찬하는 말투다라고 보면 되겠지? 기원적 어조, 바라는 거죠. 바라는 일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고, 풍자라는 건, 어, 모순이라는 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지. 허위라는 건 거짓말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과 허위를 과장이라는 건 실제보다 확대 해석한다는 얘기야. 크게 표현하거나 확대 해석한다는 얘기거든. 비판적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해학적이라는 것은 웃음과 관련된 건데 익살에다 동그라미. 익살 플러스 밑에다 뭐라 쓰냐면 웃음. 해학적 어조에다가 익살 오른쪽에 나온 거 있지? 익살에다 체크하시고 플러스 웃음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상 전개 방법과 이런 것들은 아직 어려우니까 100%는 안 다르겠고요. 여기서 시상이라는 게 뭔지만 얘기할게요. 시상은 시의 생각, 시의 주제, 시의 생각, 주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상이라고 얘기해요. 시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시상 전개 방식은 당연히 뭐겠어? 이 시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전개하느냐 이 얘기거든. 시간의 변화는 뭐겠어? 아침, 점심, 저녁, 봄, 여름, 가을, 겨울, 그치? 그 다음에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식으로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전개할 수도 있겠고 공간의 변화는 뭐 학교, 집, 그 다음에 뭐 계단 이런 식으로 공간이나 어떤 시선의 이동에 따라서 시상을 전개하는 방식이 있어요. 수미상관 같은 경우는 뭐냐면 머리수, 꼬리 밑자 머리와 꼬리에 나타난 그 말들이 시어들이 어때? 유사하거나 같다. 그치? 유사하면은 리듬감 형성되기도 하고 똑같은 게 반복되면 강조하는 거고요. 그치? 형태적으로 또 안정감도 느껴지게끔 합니다. 또 수미상관. 머리와 꼬리가 관련이 있다라는 거고 선경후정 같은 경우는 먼저 경치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뒤에는 어떤 주제의식이라든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전달한다 또는 정서를 표현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앞에는 풍경, 배경을 설명해주고 뒤에는 자기의 어떤 정서를, 감정을, 생각을 표현하는 게 성경 후정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이제 시의 표현 방법입니다. 이게 좀 어렵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볼게요. 시의 표현 방법, 여기 보면 비유라고 돼 있죠. 비유. 비유가 뭐냐면 빗대어 표현하기죠. 빗대어 표현하기야. 빗대어 표현하기. 어떤 대상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는 것을 비유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비유. 그치? 이게 나온 대로 표현하려는 대상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는 것을 비유라고 얘기를 해요. 이 비유법에도 다양하게 있겠지만 일단 직유, 은유, 의인만 봐야 되겠지? 직유. 직유는요, 이렇게 봐야 돼. 직접 비유야.
직접 비유. 직접 비유인데 이것은 뭐뭐처럼, 뭐뭐 같은, 뭐뭐인 듯, 뭐뭐인 양, 이런 연결어들, 조사할 수도 있겠고 어미일 수도 있겠고, 이런 연결어를 사용하여 원관념, 아까 표현하려는 대상 원관념과 보조관념, 표현된 대상을 요 연결어로 연결되는 거지, 그치? 이게 직유입니다. 직접 비유야. 자, 사과 같은 내 얼굴, 사과 같은 내 얼굴. 여기서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이 뭐겠니? 당연히 내 얼굴이죠. 그치? 내 얼굴이야. 표현된 대상은 사과란 말이야. 원관념은 내 얼굴이고 보조관념은 사과란 말이야. 그지?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같은, 처럼, 인 듯, 인양과 같은 표현으로 연결해 놓는 거. 이게 직접 비유, 직유법입니다. 직유법. 오케이? 직유법이에요, 직유법.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게 은유법이라고 돼 있죠. 은유법. 은유법 같은 경우는 이 연결어가 없는 거야. 은유법은 이것도 빗대어 표현하기인데 연결어가 있다 없다? 연결어가 없다. 아까 얘기했듯이 내 마음은 호수요 할 때 예를 들어서 이걸 직유법으로 표현하면 호수 같은 내 마음이 되는 거지. 호수 같은 내 마음이 되는 거잖아. 요 사이에 어때요? 연결어 같은 이 들어갔지? 근데 내 마음은 호수요라고 했을 때 연결어 없이 A는 B이다. 그치? 원관념은 보조관념이다. 이 어떤 문장 구조로, 일반적인 문장 구조로 표현한단 말이야. 은유법은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일반적으로 나란히 나타납니다. 내 마음은 호수요. 나란히 나타나. 오케이? 연결어가 있다 없다? 없다. 인양, 인득, 같이, 처럼과 같은 연결어가 없다. 오케이? 어. 근데 은유법 같은 경우는 내 마음 호수요라고 했을 때 내 마음이라는 원관념이 이렇게 A는 B다의 구조로 안 나타날 수도 있어. 내 마음은 제목에 딱 나타나고 고요한 호수 같다.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호수처럼 살아가고자 한다. 그러면서 내 마음이란 원관념이 제목이나 아예 다른 행에, 다른 연에 나타날 경우도 있다. 그럴 때도 역시 은유법입니다. 은유법이라고 해서 항상 A는 B다의 구조로 나타나지 않아요. 청포도라는 시가 있단 말이에요. 청포도. 청포도라는 시가 있는데 그 청포도라는 시를 보면은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 열리고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 열리고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 전설은요, 여기서 포도를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A는 B다의 구조가 아닌데도 이 전설 안에 포도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거 은유법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은유법. 그치? 이 전설은 원관념이 포도야. 그죠? 청포도야, 청포도. 청포도라는 게 아예 제목에 드러납니다. 즉, A는 B다의 구조가 아니더라도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그 시의 제목이나 다른 행위나 연에 나타날 수 있다는 거야. 알겠니? 은유법은 원관념은 보조관념이다의 구조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데 당연히 연결어가 없고 원관념은 보조관념이다라는 구조로 나타나지 않고 어떻게 나타날 수 있어? 보조관념만 나타날 수 있다 이거야. 제목이나 아니면 다른 행, 연의 원관념의 의미가 명시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야. 오케이? 자, 그게 은유법이고요. 의인법은 이거는 사람이 아닌데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처럼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의인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의인법. 오케이? 자, 요 의인법 안에는요, 화류법이 있으니까 화류법 안에는 의인법이 있는 거예요. 화류법이라는 건 이거는 무생물을 생물처럼 표현하는 거고 의인법 같은 경우는
사람이 아닌 것을 어때? 사람처럼 표현한단 말이야. 이해되죠? 그래서 화류법 안에 의인법이 있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책상이 말한다라고 한다면 말하는 건 사람밖에 없잖아. 책상은 그러면 의인법이 되는 거죠. 근데 책상은 살아있어, 안 살아있어? 안 살아있잖아. 이것도 화류법의 일종이라는 거지. 근데 굳이 의인법, 화류법 이렇게 포함 관계를 생각하지 말고 무생물을 생물처럼 표현했냐? 사람이 아닌 걸 사람처럼 표현했냐? 그것만 집중하시면 돼요. 구분해야 돼. 이해되니? 응. 자, 오른쪽 22페이지 보겠습니다. 아까 상징 얘기했죠. 상징은 뭐라고 했어? 추상적인 것. 옆에다가 또 써주세요. 상징이라는 건 추상적이고도 관념적. 추상적 관념적인 것은 눈에 보여 안 보여? 눈에 안 보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구체적인 사물로 표현해요. 구체적 사물로 보통 표현한다는 얘기야. 그리고 또 하나,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있다면 원관념과 보조관념 중에서 원관념이 안 나타나고 보조관념만 나타나. 아까 봄이라는 게 똑같죠? 보조관념. 또 원관념의 의미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고 했죠. 그치? 그렇죠? 그래서 요 두 가지 특성을 알아두시고 이 상징은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개인적 상징, 그 다음에 관습적 상징, 그 다음에 원형적 상징이라는 거야. 말이 좀 어렵지? 개인적 상징은 뭐냐면 우리가 각각 시인이야. 그러면은 그 시인이 어떤 시를 썼을 때 그 시어 안에 내가 그냥 창작해서 막 상징을 집어넣는 거잖아. 봄이라는 의미는 나한테 이런 의미야. 그래서 사랑 이것도 아니고 악마. 봄을 내 나름대로 봄은 악마야라고 정의 내리고 악마처럼 표현한다면 어때요? 일반적인 상식에서 벗어났잖아. 개인이 마음대로 만드는 상징이야. 각각이 가지고 있는 그 단어의 의미가 다르게 다가올 수 있다고. 그게 개인적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각 시인이라면 수십 개, 수만 개의 상징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관습적이라는 건 뭐냐면 특정한 문화권 안에서만 특정 문화권, 특정 문화권에서만 통용되는 상징이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대나무, 여기 잠깐 보세요. 대나무, 소나무, 매화 이런 거 있지. 대나무는 어릴 때에는 키워지거든. 근데 크면은 딱 해가지고 움직이지가 않아요. 지조나 절개, 신념을 상징합니다. 지조, 절개, 신념. 그러니까 자기의 신념, 믿음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사람 있잖아. 대나무는 어때? 부러질지언정 구부러지지 않는단 말이야. 구부러지지 않는 그 신념을 상징하고요. 또 하나, 매화 같은 경우도 신념을 상징합니다. 매화. 언제 피냐면 이른 봄에 피어요. 늦겨울. 늦겨울. 그러니까 아주 추운 가운데서도 꽃을 피운다는 얘기지. 주변이 아무리 추워도 자신의 어떤 신념을 보여주는 거잖아. 그렇지? 꿋꿋하게 신념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뭐라고 한다? 상징, 관습적 상징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소나무도 마찬가지. 아무리 겨울이 오더라도 색깔이 변하지 않잖아. 자기의 신념을 유지한다는 얘기야. 즉,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매화, 어때요? 그 다음에 뭐 대나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소나무, 이런 것들은 신념을 상징하잖아. 특정 문화권에서 이렇게 통용되는 상징을 관습적 상징이라고 얘기합니다. 원형적 상징은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유사한 의미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비슷한 의미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물하고 불이야. 물하고 불. 불은 파괴, 죽음 이런 걸 나타낸단 말이에요. 물 같은 경우는 생명, 또 이것도 죽음을 나타냅니다. 이건 DNA에 박혀 있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어때요? 물은 생명적이다. 불은 죽음과 관련돼서 파괴와 관련 이미 알고 있단 말이야. DNA에 박혀 있는 거란 말이야. 자, 새가 처음부터 뭐 나는 거 엄마한테 배웠겠니? 아니지.
새 같은 경우도 태어날 때부터 날갯짓을 할 수 있고 먹이를 먹고 목욕을 하고 스스로 할 수 있단 말이지. 이건 뭐야? DNA에 박혀 있다라는 거지. 물이나 불에 대한 생각도 똑같아요. 우리 인간의 잠재의식에 박혀 있다는 얘기야.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똑같이 해석한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게 원형적 상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강조라고 나와 있죠. 강조. 강조. 자신의 의도를 강하게 드러내는 표현 방법. 자, 반복법은 뭐냐면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맑게 씻은 얼굴, 오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라는 구절이 계속해서 반복되잖아. 이 반복을 통해서 운율감을 느끼게 할 수도 있겠고요. 또는 뭐 운율감, 형태적으로 또 어떨 때는 안정감도 느끼게 해주고, 제 강조, 이렇게 세 가지의 의미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아까 영탄이라는 건 자신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낸다라고 얘기했죠. 감탄사나 아니면 뭐 조사 이런 것들로 자신의 느낌을 직접적으로 표출합니다. 오, 나의 친구여라고 했을 때 오는 감탄사란 말이야. 감탄사를 통해서 자신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냈죠. 그렇죠? 자, 과장법은 실제보다 되게 크거나 실제보다 매우 작게 표현하는 거야. 배가 남산만하다라고 하는 건 실제보다 크게 표현했잖아. 과장이야. 이제 간이 콩알 만하다. 이건 작게 표현했잖아. 작게 표현해도 과장이라고 합니다. 실제보다 크거나 작게 표현하는 거야. 실제보다 많거나 적게 표현하는 거야. 오케이? 실제보다 크거나 작게 표현하는 거. 배가 남산만하다. 이건 뭐야? 실제보다 크게 표현한 거고. 간이 콩알만하다. 이건 실제보다 작게 표현한 거죠. 크게 표현하든 작게 표현하든 실제와는 완전 다르게 표현했기 때문에 이걸 과장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자, 점층법이라고 나오죠. 문장의 뜻을 점점 강조하거나 작은 것에서 점차 큰 것, 넓은 것으로 확대하여 표현하는 방법이라고도 있지. 그래서 점점 커지거나 확대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가정을 위해, 가정은 자그마한 거잖아. 가정을 위해, 그 다음에 국가를 위해, 나아가서는 세계를 위해 점점 의미상 의미가 커지고 있지, 그치?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점층이라고 하는 거야. 점층. 점점 내려가는 거를 이거는 점점 올라가는 거 점층이고 점점 내려가는 걸 뭐라고 하냐면 점강이라고 얘기합니다. 옆에다 써주세요. 점층 옆에다가 뭐라고 쓴다? 점강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점강은 아까 얘기했듯이 점점 작아지거나 약해지거나 그죠? 좁아지거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점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반어법과 역설법이 나와요. 반어법, 역설법. 이게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반어, 역설. 이게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도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은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닌 놈을 흘리우리다. 자, 요거 진달래꽃이죠, 진달래꽃. 진달래꽃 들어봤나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보내 드리우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따다 가실 길에 뿌리우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지려받고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음을 흘리우리다. 그러니까 님과 내가 이별하려고 하는 상황이 아직 이별하진 않았지만, 그치? 근데 가실 때에는 죽어도 눈물을 안 흘리겠대. 근데 만약에 간다면요, 눈물을 펑펑 흘리고 정말 슬퍼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반대로 표현해서 속마음을 강조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 거야? 반어라고 얘기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시험을 100점 만점에 20점 맞아서 엄마가 뭐라고 하니? 잘했다, 잘했어. 이렇게 얘기해. 잘했다는 거야? 못했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지, 그렇지? 또는 친구 사이에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어. 누가 보더라도 친구가 오늘 못생기게 하고 나왔어. 야, 예쁘게 하고 왔네? 라고 하는 건 뭐야? 못생기게 하고 나왔다는 걸 강조하는 거지, 그치?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남학생들 놀 때 잘생겼다라는 건 뭐야?
진짜 잘생겼을 수도 있지만 못생겼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반대로 표현하는 거잖아. 뭔 얘기인지 알겠죠? 반대로 표현해서 속마음을 강조하는 게 반어법이야. 오케이? 반대로 표현해서 속마음을 강조하는 게 반어법입니다. 그 역설은요, 이거는 모순이 있어야 돼. 모순. 이게 어법상의 모순이든 아니면 의미상의 모순이든 말이 안 돼야 돼. 말이 안 되어야 하는 거죠. 말이 안 되어야 하는 거란 말이야. 오케이? 말이 안 되어야 돼요. 그래서 괴로웠던 사나이,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죠. 괴로웠던하고 행복한하고 모순돼 있잖아. 말이 안 되지. 여기 연결이 될까? 괴로웠던 사나이인데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어? 말이 안 되지. 겉으로 모순돼 있단 말이야. 그 안에 깊은 진리나 진실을 담고 있는 게 역설인데 뭔 얘기냐면 괴로워. 로마군한테 뭐 잡혀가지고 갖은 고초를 당하죠? 몸과 마음은 괴롭습니다. 하지만 인류를 구원했다라는 의미에서는 행복함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지. 그치? 겉으로는 괴로웠다, 행복했다 말이 안 되잖아. 안에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몸과 마음은 괴로웠지만 인류를 구원했다라는 마음에 행복함을 느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겉으로는 모순되어 있지만 그 안에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역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키 작은 거인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거인은 큰 사람이죠. 키 작은 작은 사람이란 말이야. 키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모순돼 있어요. 모순. 겉으로는 말이 안 돼.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실제 키는 작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야망이 거대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그치? 겉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그 안에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거를 역설이라고 얘기해요. 역설. 오케이? 역설입니다. 역설. 자, 또 하나 역설법 중에 소리 없는 아우성,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소리가 없는 건 소리가 없는 거죠. 아우성은 난리치는 거라면 소리가 큰 거야. 소리를 막 치는 거죠. 소리 치는 것. 이걸 아우성 친다라고 얘기하죠. 소리 없는 거 아우성은 지금 모순돼 있죠. 말이 안 된단 말이야. 근데 깃발이 바람결에 흩날리는 모습을 보니까 마치 사람들이 아우성 치는 모습 같다라고 표현하는 거지. 소리 없는 아우성. 겉으로는 모순돼 있잖아. 말이 안 돼. 하지만 그 안에 깊은 진리를 담고 있는 것을 역설법이라고 얘기해. 오케이? 자, 그 다음 거 설의 법입니다. 설의. 이거는 가짜 의문이에요. 의문. 가짜 의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너도 알고 나도 아는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사실을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사실을 어떻게 의문형으로 표현하는 거야. 의문형. 의문 형식으로 표현하는 거다. 이것도 강조하는 거죠.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는가라고 의문형으로 표현해요. 예문 찾았니? 자,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는가라는 건 뭐야? 안다. 가난해도 사랑할 수 있다. 사랑한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 그렇죠? 일반적인 상식이야. 상식인데도 불구하고 의문형으로 표현해서 강조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는가? 안다. 안다. 응? 자, 이게 서리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공든 탑이 무너지랴. 공든 탑이 무너지랴. 의문형이지. 그지? 공든 탑이 무너지겠니? 안 무너진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의문 형식으로 표현하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한다고? 설의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설의법.
자, 그 다음에 대꾸법이라고 나오죠. 대꾸법. 대꾸법은 앞뒤 문장 구조가 반복되는 거야. 비슷한 문장 구조를 나란히 배열하여 변화를 주는 건데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자, 이거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라고 했을 때, 자, 문장 구조가 오면, 걸어가라. 이렇게 돼 있잖아. 그치? 이건 뭐, 어미라든가, 특정한 뭐,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복을 통해 가지고, 앞뒤 문장에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거. 이거를 대꾸법이라고 합니다. 위아래 유사 문장이 나열되어 있어서 어떤 운율감도 주고요. 강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대꾸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위의 문장과 아래 문장이 어때?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됐잖아. 그치? 대꾸법이라고 합니다. 이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할 때 오면, 걸어가고 걸어가리 이렇게 반복되는 게 볼 수 있어요. 대꾸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도치법이라고 나오죠. 도치는 문장의 앞뒤 구조를 바꾸는 거야. 자, 노란, 은행, 잎에, 노란 은행 잎에 뭐라고 썼을까라는 시가 있으면은 요거를 이렇게 앞쪽으로 빼는 거야. 뭐라고 썼을까? 노란 은행 잎에. 어때요? 순서를 뒤바꿔서 변화를 주지, 그치? 이런 것들을 도치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도치법. 도치법이 뭐라고? 문장의 앞뒤 순서를 바꾸는 거야. 오케이? 문장의 앞뒤 순서를 바꿔서 이야기가 되는 걸 도치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적 허용이라고 나오죠? 시에서만 허용하는 거야, 시에서만. 시의 분위기나 운율을 형성하고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시에서 의도적으로 어법에 맞지 않게 표현하는 걸 뭐라고 하냐? 도치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치법이라 시적 허용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보시면은 내 마음의 어딘 듯 한편에 끝없는 강물이 흐르네. 돋쳐오르는 아침 날빛이 빤질한 은결을 돋워내. 뭐 빤질한 대신에 원래는 반질거리는 도도내 대신에 원래 도두내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빤질한 도도내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거랑 똑같아. 옆에 나오는데 여기 보세요. 멀다에서 먼이죠, 먼. 먼을 어떻게 해? 그치? 푸른을 푸르른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니까. 그리고 빈 곳 이렇게 하지 않고 비인 곳 어법에 맞지 않지. 그지? 운율이라든가 어떤 시적인 효과를 위해서 어법에서 어긋났지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시적 허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죠? 시적. 시에서만 허용하는 거예요. 시적 또는 시적 허용 또는 시적 파격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일단 시적 허용은 문법적으로 어긋나 있어도 어때요? 이렇게 틀렸어도 시에서는 허용해 준다. 이해되죠? 자, 옆에 22페이지 17번서부터 밑에 풀어보세요. 왼쪽 21페이지도 한번 풀어보시고요.